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락강스터디. 오늘 용어 해설 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말, 빠롤이라고 하죠. 말은 빠롤이라고 합니다. 락강에게 있어서 빠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언어는 랑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랑가주라는 게 있죠. 랑가주라는 것은 문법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문법적인 말, 문법 구조의 형식을 갖춘 말을 랑가주라고 하죠. 랄랑그라는 것이 있죠. 이 랄랑그는 그 균열이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 결여가 있는 말, 애매모호한 말, 뜻이 분명치 않은 것, 그런 것을 랄랑그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나 말이나 문법적인 그 문장 이런 것은 상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랄랑그는 상징계와 실제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균열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랄랑그는 그와 같이 실제계에 걸친 상징계적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락강은 그 상징화 1단계에서 빠롤이 사물을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이 사물을 대체한다. 사물은 빠롤 안에서 죽어 있어야 한다. 개념 안에서 죽어 있어야 한다. 또는 상징 안에서 죽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징화 1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빠롤, 그것이 상징화 1단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요소, 핵심, 중심 요소가 되는 것이죠. 빠롤 안에서 사물은 죽어 있어야 한다. 사물은 빠롤 안에서 자신을 현존화시켜야 된다. 자신을 드러내야 돼. 사물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빠롤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개념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언어의 외적 한계를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언어는 하나의 기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언어라는 기호가 제시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어는 현실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어의 외적 한계라고 그래요. 꽉 찬 말이라고 있죠. 꽉 찬 말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실은 무의식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텅 빈 말이라는 것은 그 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맥락이 있고 또 의도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무의식적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 그게 텅 빈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욕망에 관련된 말들은 꽉 찬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망상은 편집증의 하나의 그 증상이죠. 편집증 성격 구조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것은 부명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이름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큰 구멍, 홀이 있어요. 주체에게 생기는 존재적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구멍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편집증 환자 자신의 상징계가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고리처럼 걸어놓는 것이 망상입니다. 그러므로 망상도 하나의 구조예요. 하나의 상징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집증 환자에게서 이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집증 환자에게서 망상이 제거된다는 것은 곧 편집증 환자의 상징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 상징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꼭 정신병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집증자의 그 망상을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거하려고 하거나 그 손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망상 체계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망상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현실적인 요소를 하나씩 추가시키는 것. 이 작업이 지난한 과정을 겪을 때
망상 그 체계가 조금씩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메타 언어, 언어 위에 언어라고 말하죠. 언어를 해석하는 언어. 텍스트 위에 텍스트 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텍스트, 그런 것이 메타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락강 개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대타자 위에 대타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 대타자를 해석하거나 대타자를 지배하는 대타자는 없다. 전의도 마찬가지죠. 전의를 우리가 무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위에서 전의를 그 내려다보듯이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전의 해석은 없다는 것이죠. 전의 안에서 전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를 그 조명하고 객관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와 사상과 철학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락강의 입장에서는 텍스트 안에서 주체에게 제시하는 문자와 문체, 그 텍스트의 형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텍스트가 주체에게 어떤 문자를 선사함으로써 그 텍스트가 주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호명하느냐.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을 읽을 때 그 문학작품의 텍스트,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산문이면 산문 등의 어떤 문학작품을 대할 때 그 문학작품의 그 텍스트 안에 문자와 문체, 그 텍스트의 형식, 이것이 우리를 독자, 주체를 호명하는 것이죠. 그 호명은 각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어떤 영역으로 호명되느냐는 다 다른 것이죠.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그 텍스트 안에 독자가 어떤 문자에 사로잡히느냐, 어떤 문체에 사로잡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독자의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텍스트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독자를 매혹해서 그 텍스트의 형식에 독자가 내용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느냐, 그 문체, 그 텍스트의 형식, 그 텍스트의 형식에 내용을 넣는 것은 독자의 몫이죠. 독자의 경험을 넣는다든지, 독자 자신의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넣는다든지, 그 텍스트를 읽었을 때 독자에게 떠오르는 어떤 기억을 그 내용으로 그 형식 속에 넣는다든지, 그럼 굉장히 그 독자 주관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타너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텍스트를 텍스트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말이 발화될 때 그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사람이 왜 했지? 이 사람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발화한 그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문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에 발화된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글로 말하자면 문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독자가 대할 때 독자는 텍스트를 재생산한다는 말을 합니다. 텍스트를 재생산 또는 재창조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텍스트도 독자를 호명하지만 텍스트도 독자의 무의식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 텍스트 안에 문자를 통해서, 문체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읽는 독자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지만 텍스트 자체도 독자에 의해서 재해석, 재텍스트화되는 것입니다. 전의 바깥에는 전의가 없다. 전의 바깥에서는 해석이 없어요. 전의 안에서 전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사, 쌍블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사자죠. 이 모사의 그 상상계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거울상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유아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게슈탈트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완벽한 거예요. 거기에 도취되는 것이죠. 이게 모사의 상상계적 차원입니다. 바로 거울상이에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K-팝이라든지 아이돌에 대한 청소년들의 모사 반응이 있습니다. 마치 그 K-팝 스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K-팝 스타인 것 마냥 순간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사의 쌍블랑인데 이것이 바로 모사의 상상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사의 상징적인 측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사의 상징적인 측면? 무의식이 바로 모사의 상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언어 구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대타자의 담론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사의 상징계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대타자의 담론, 즉 대타자의 상징계가 나의 무의식에 이루는 언어 구조, 이것이 대타자 담론에 대한 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징계적 모사가 될 수 있겠죠. 모사의 실제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모사의 실제계적 차원은 어떤 걸까요? 바로 목소리, 시선, 그것이 바로 모사의 실제계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어떤 시선, 나의 텅 빔을 드러내는 어떤 목소리, 나의 존재적인 어떤 결여를 드러내거나 나의 존재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목소리, 나의 양심의 시선, 나의 양심의 목소리, 이런 것들과 내가 동일시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모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사는 이와 같이 3개가 있어요. 모사에는 상상계적 모사가 있고 상징계적 모사가 있고 실제계적 모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마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넘어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를 얘기할 때 낙강 정신분석에서는 그 극단적인 면, 정반대의 면이 결국 같이 간다. 예를 들면 기표와 기가 같이 간다고 말할 수 있죠. 능기와 소기가 같이 가고 안과 밖이 같이 가고 사랑과 미움이 같이 가죠. 사랑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미움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얘기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질투와 미움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단어로 말하자면 그 sacred란 말이 있어요. sacred란 말은 그 거룩한, 성스러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sacred라는 그 단어 안에 속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acred라는 단어에 안과 밖이 되겠죠. 안은 성스러운, 밖은 속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의미와 속되다는 의미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radical이라는 말이 있어요. radical. 극진적인, 진보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radical이라는 말에 근원으로 내려가는, 근본으로 들어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급진적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가는 것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진적이란 말과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아주 보수적이란 말, 진보적이란 말과 보수적이란 말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입니다. 양면성, 이중성, 이것은 결국 반대의 면이 아니다. 이건 반대의 면이 아니다. 이건 같은 면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메비우스 띠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